우리가 아침에 눈 떠서 잠들 때까지 사실상 몇몇 거대 기업이 만든 플랫폼 없이는 살기 힘든 세상이잖아요. 검색은 구글, 쇼핑은 아마존이나 쿠팡, 친구랑 얘기할 땐 페이스북이나 카톡을 쓰죠.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이 기업들은 어떻게 우리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유일무이한 선택지가 될 수 있었을까요? 오늘 바로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자,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 볼게요.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를 한번 둘러보세요. 동네만 가도 식당도 여러 개, 카페도 여러 개, 가게도 정말 많잖아요. 서로 경쟁하면서 같이 있죠. 그런데 왜 유독 디지털 세상에서는 딱 하나, 많아봐야 두 개 정도의 서비스가 시장 전체를 독차지하는 걸까요?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고들 핵심입니다. 자,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알아볼게요. 먼저 승자 독식이라는 게 대체 어떤 세상인지, 그리고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only one, 즉 유일한 존재가 탄생하는지, 또 그 강력한 독점 뒤에 어떤 그림자가 있는지, 이게 왜 민주주의까지 위협하는지,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새로운 규칙을 찾아야 하는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. 네,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. 이 모든 현상이 벌어지는 무대, 바로 승자 독식의 세계는 어떤 곳인지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.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확 느껴지실 텐데요. 예전의 산업 경제에서는 공장에서 물건을 많이 만들수록 오히려 효율이 떨어지는 수학 체감이라는 법칙이 있었어요. 그래서 여러 회사가 시장을 나눠 먹으면서 나름 안정적이었죠.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디지털,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 경제는요, 완전 정반대입니다. 사용자가 한 명 늘어날 때마다 그 서비스의 가치가 막 폭발적으로 커지는 수학 증의 법칙이 작동하거든요. 그러니까 시장이 엄청 불안정하고 결국엔 딱 한 명이 모든 걸 다 가져가는 거예요. 말 그대로 뭐 아니면 도, 중간이 없는 세상인 거죠. 아니, 그럼 대체 이 막강한 올리원이라는 건 어떤 원리로 만들어지는 걸까요? 그 핵심 작동 방식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모든 것의 시작점은 바로 이 수학 체증의 법칙에 있습니다. 이게 뭐냐면 한번 앞서가기 시작한 쪽은 계속 더 앞서 나가고요. 한번 뒤처진 쪽은 아예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격차가 벌어지는 거예요. 딱 눈덩이 굴러가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. 한번 커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죠. 그래서 이 판에서는요, 목표가 그냥 1등, 넘버 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. 바로 이겁니다. only one이 되어야 한다. 경쟁 상대 자체가 없는 그냥 유일무이한 존재가 되는 게 게임의 목적인 거죠. 자, 그럼 이 온리원을 만드는 엔진은 뭘까요? 바로 양의 피드백이라는 건데요. 이게 한번 돌기 시작하면 멈추지 않는 아주 강력한 순환 고리 같은 겁니다. 그리고 이 고리를 돌리는 데는 두 가지 핵심적인 힘이 작용합니다. 자, 이 그림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? 아주 간단해요. 먼저 사용자가 모이죠.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? 네트워크 효과라는 게 나타나요. 사람이 많아지니까 서비스 가치가 더 커지는 거죠. 카카오톡에 친구가 많아야 쓸모 있는 것처럼요. 자, 그럼 사람들이 막 쓰니까 데이터가 엄청나게 쌓이겠죠? 그럼 플랫폼은 이 데이터로 서비스를 더 똑똑하게 만들고요. 그럼 어떻게 될까요? 서비스가 더 좋아졌으니까 당연히 사용자가 더 몰려들겠죠.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. 한번 이 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하면 나중에 뛰어든 주자는 이걸 따라잡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지는 거죠. 이렇게 만들어진 막강한 힘에는 당연히 어두운 면도 있겠죠. 바로 독점의 그림자입니다. 그게 뭔지 한번 보시죠. 일단 왕좌에 오른 플랫폼은 자기 성 주변에 거대한 해자를 파버립니다. 새로운 경쟁자는 감히 넘어올 수 없는 그런 진입장벽을요. 그게 바로 이 세 가지예요. 첫째, 이미 쌓아놓은 어마어마한 데이터. 둘째, 꽉 잡고 있는 사용자 네트워크.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용자들이 에이 귀찮아서 다른 거 못 쓰겠다 하게 만드는 높은 전환 비용. 이 세 가지가 겹겹이 성벽을 만드는 겁니다. 그러니까 진짜 심각한 문제가 여기서 생기는 겁니다. 이 기업들은요, 더 이상 그냥 시장에서 뛰는 선수가 아니에요. 이젠 아예 경기장이자 심판이 되어버린 거죠. 자기들이 만든 운동장에서 다른 선수들 뛰게 해놓고 자기도 선수로 뛰는 거예요. 심지어 심판까지 보면서요. 이게 과연 공정한 게임이 될까요? 이 지배력이 어느 정도냐면요. 숫자로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. 자, 구글이요. 전 세계 검색 시장의 몇 퍼센트를 차지할까요?
무려 92%입니다. 그럼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은요, 애플이랑 구글, 딱 이 두 회사가 모바일 OS 시장의 99%를 장악하고 있어요. 99%요. 사실상 다른 선택지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. 이렇게 다른 대안이 없다는 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? 당연히 소비자로서의 힘은 약해지죠.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요. 기업 입장에서는 싫으면 쓰지 마라고 배짱을 부릴 수도 있는 거고요. 우리의 소중한 데이터를 더 많이 요구해도 우리는 울며 겨자 먹기로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겁니다. 자, 그런데 이게 단순히 경제 문제에서 끝나지가 않습니다. 이야기는 훨씬 더 심각한 곳으로 가요. 이 플랫폼의 막강한 힘이 이제는 우리 사회의 근간인 민주주의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 혹시 에코챔버, 우리말로 반영실 효과라고 들어보셨나요? 플랫폼 알고리즘이 되게 똑똑하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좋아할 만한 것만 계속 보여줘요. 내 생각과 비슷한 의견, 내가 지지하는 입장만 골라서요. 그럼 어떻게 될까요? 마치 메아리만 가득한 방에 갇힌 것처럼 다른 목소리는 아예 듣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. 점점 내 생각만 옳다고 믿게 되고 사회는 극단적으로 나뉘게 되는 거죠. 이게 정말 무서운 지점인데요. 예전에는 신문이나 방송 아니면 광장 같은 곳이 여론을 만드는 공론장 역할을 했잖아요. 근데 지금은 그 역할을 소수의 거대 플랫폼 기업이 하고 있는 거예요. 어떤 뉴스를 메인에 띄울지, 누구의 목소리를 더 널리 퍼뜨릴지 그들의 알고리즘이 결정하는 거죠. 우리가 뽑지도 않은, 소위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사회 전체의 여론을 쥐고 흔들 수 있게 된 겁니다. 자, 그럼 이대로 손 놓고 있어야만 할까요? 이 거대한 힘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, 지금 어떤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지금 논의되는 해법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. 첫 번째는 가장 강력한 방법, 구조적 분리입니다. 말 그대로 회사를 여러 개로 쪼개버리는 거죠. 두 번째는 플랫폼을 전기나 수도 같은 공공인프라로 보자는 겁니다. 모두가 써야 하는 기반 시설이니까 국가가 어느 정도 관리하자는 거죠. 마지막 세 번째는 회사는 놔두되 그들의 반칙 행위를 막자는 겁니다. 예를 들어 자기네 서비스만 밀어주는 불공정한 행동을 못하게 하고 사용자가 자기 데이터를 다른 서비스로 쉽게 가져갈 수 있게 하는 식으로 규칙을 만드는 거죠.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기술 문제를 넘어서 우리는 어떤 디지털 사회를 원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옵니다. 이 편리한 플랫폼의 혁신은 계속 누리면서 그 막강한 힘이 우리 사회를 흔들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시민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요구하고 또 무엇을 감시해야 할까요?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.